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무거운 선택을 해야 했던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연명치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연명치료란 병이 너무 깊어져서 스스로 숨을 쉬거나 먹지 못해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 기계를 쓰거나 약으로 생명을 억지로 이어가게 만드는 치료를 말해요. 화자가 막다른 상황에 오면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묻습니다.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를요. 저는 남들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선택을 2번이나 해야 했어요. 연명치료가 필요했던 가족이 있었던 분들이나 혹은 연명치료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선택이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난도질하고 오래 상처를 만드는지를요. 저희는 참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저는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이남 일녀의 맞이로 태어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식이었죠. 온이야, 우리 온이는 커서 뭐가 될래? 몰라. 나는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가 돼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그 너무 많은 것 중에 지금 가장 되고 싶은 건 뭔데? 유치원 선생님도 되고 싶고, 동물원 사육사도 되고 싶고, 소방관도 되고 싶어. 이야, 다 정말 멋진 직업들이네. 우리 온이가 무엇이 되든 아빠는 다 응원할게. 뭐든지 돼도 좋고 뭐 아무것도 안 돼도 좋아. 온이는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 알았지? 아버지는 저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밑으로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는 제가 제일이고 최고였어요. 그걸 저도 남동생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을 주신 분이었죠. 아빠는 누나만 좋아해. 우리랑은 안 놀아주고. 맞아. 누나랑만 놀지 말고 우리랑도 놀아줘. 그럼 온유랑 온준이도 아빠랑 도서관 갈래? 왜 도서관? 놀이터 가. 너네 놀이터 가면 결국 아빠랑 놀아주지도 않고 니네끼리 놀면서 뭘. 그러지 말고 다 같이 도서관 가서 책 읽자. 도서관에 얼마나 재밌는 책이 많은데. 싫어. 아버지는 활동적인 남동생들의 에너지를 좀 힘들어하셨어요. 워낙 정적인 분이고 낚시나 서예처럼 가만히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즐겼던 분이셨거든요. 성향이 맞아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도 했습니다. 일이 쉬는 날이면 독서를 좋아했던 우리 부녀는 오붓하게 도서관을 찾기도 하고 근교의 미술관을 찾아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주변에서도 어쩌면 저렇게 부녀 사이가 좋냐고 부러워했죠. 아버지의 사랑은 제게 자부심이었고 저를 단단하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무렵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온이 아빠, 정신 좀 차려봐. 나 모르겠어? 우리 애들도 모르겠어? 온이 아빠, 지규남 씨! 응급실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침대를 붙잡고 엄마는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태어나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둔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도 갑작스러운 불행에 어쩔 줄 모르고 어린 아이처럼 우는 엄마도요. 저는 남동생 둘과 나란히 서서 꼼짝도 못하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아버지를 살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무사히 수술은 마쳤지만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했고 사실상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떠날 사람이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가족들에게 연명치료 여부를 묻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망 없는 환자들도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의사 재량에 따라 조용히 가족들에게 은밀한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지규남 씨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깨어나신다더라도 식물인간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적이라는 말도 있고, 간절히 바라면 결국 깨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병원 안에만 해도 그 기적을 바라며 치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중 원하는 기적을 손에 넣는 분들은 한 손을 꼽고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라고요? 아니, 의사인데 의사가 사람을 살려야지.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요? 무의미한 치료는 환자에게 더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지규남 씨와 같은 환자를 너무도 많이 봐왔어요. 희망 고문하듯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환자들을 보며 피말라가는 보호자들도요. 힘드실 겁니다. 희망 고문이라도 해주세요. 저 그 사람 못 보내요. 우리 애들 아빠 못 보내요, 선생님. 지규남 씨, 다시 한번 고비가 오면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그때 가족분들의 선택에 따라 지규남 씨가 좀 더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의사 선생님께서도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행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제안이었는데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많은 환자를 본 경험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제가 결사 반대를 했었어요. 안 돼. 아빠 포기하지 마. 엄마, 아빠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식물인간이어도 돼. 사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찾아와서 얼굴 보고 손도 잡고 눈동자만 움직여서 나 봐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제발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아빠를 살려. 아빠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겠냐고. 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엄마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절대 안 된다고 아버지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어요. 그때는 엄마가 포기를 입에 담는 순간 아버지가 어디선가 그걸 다 들을 것 같아 두려웠거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살려는 의지를 버리고 하늘나라로 도망가 버릴 것 같아서요. 결국 엄마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우리 가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언젠가는 기필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을 뜰 것이라면서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약속을 받아내려는 사람처럼 그랬습니다. 아빠, 포기하지 마. 나는 절대 아빠 포기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내 곁에 있어줘.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까 절대 가지 마. 알았지? 약속해.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건 괴로웠지만 병원에라도 가면 저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참 기뻤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최근 있었던 일들을 쫑알쫑알 쏟아내는데 아버지께서 눈을 뜨신 거예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눈을 뜨긴 떴는데 갑자기 숨이 막힌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지면서 괴상한 소리를 흘리는 거예요. 급하게 의료진이 다가왔고 저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본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부산하게 움직이는 의료진 틈에서 낯선 사람처럼 죽어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이죠. 나만 두고 가면 어쩌라고.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 이렇게 가버려. 이 무심한 사람아. 아이고 규남아, 내 새끼야. 내가 죽어야지 왜 네가 가냐. 아빠 가지마 아빠. 사고 이후 3개월이나 흐른 후였는데도 누구도 아버지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한 듯이 슬퍼했습니다. 다들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고 깨어날 거란 강력한 믿음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무참히 짓밟고 아버지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발인 같은 임종 직후의 일은 마치 술을 진탕 마시고 사라진 기억처럼 제게 존재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봤을 땐 어둠에 갇힌 방 안이었고 문을 등지고 누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쓰고 있었죠. 온이야, 자니? 언제까지 잠만 잘 거야? 밥은 안 먹어? 온이야. 그때 저는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죠. 하는 일이라곤 그저 침대에 누워 벽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유일하게 혼자서 지켜본 아버지 임종에 저는 아버지께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내 곁에 있어달라는 욕심에 아버지께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가셨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붙잡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나부터 10까지 후회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다들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밥을 통 먹지라느니 엄마는 끓여온 누룽지를 사정사정해서 먹이거나 소금물을 마시게 하곤 했죠. 그런데 제가 한 달 가까이 학교에 나가지 않자 학교 담임 선생님도 찾아오고 어른들이 무척 애를 써야 했어요. 온이야, 선생님이야. 아니, 문 좀 열어봐.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하자, 어? 저한테도 문을 잘 안 열어줘요. 상심이 크신 와중에 온이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요. 어떻게든 버텨야 다들 사니까. 온이 밑으로 남동생들도 있다고 하던데 동생들은 괜찮나요? 사내 애들이라 그런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온이만큼은 아니에요. 온이가 제 아빠랑 더 가까웠어서 더 그럴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출석 일수 맞추기가 어려워서 유급해야 할지도 몰라요. 교장 선생님도 상황을 안타까워하셔서 재량껏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하는데 이게 길어지면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갈 수 있도록 설득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온이 얼굴도 못 보고. 아닙니다. 저 온이야, 선생님 갈게. 조금만 더 쉬고 우리 학교에서 보자. 알았지? 그렇게 문 앞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할머니도 왔다 가시고 이모도 왔다 가고 사촌 오빠도 와서 저를 꺼내려고 애를 썼죠. 온이야, 아가, 얼른 나와봐. 할머니가 온이 좋아하는 꽃감 가져왔는데 좀 먹어봐, 응? 지온이, 이모랑 핸드폰 사러 갈래? 그때 너가 가지고 싶다고 했던 핸드폰 있잖아. 이모가 너 다가오는 생일 선물로 사줄게. 같이 사러 나가자. 온이야, 오빠랑 이야기 좀 하자. 너 고민 있으면 오빠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 일단 문 좀 열어봐, 어? 저는 그때 그저 조용히 어둠과 고요에 파묻혀 있고 싶었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도 거의 가지 않고 모두가 잠든 밤에나 갔어요.
고요한 밤에 깨어있는 게 좋았고 해가 비치면 눈부터 질끈 감았죠.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고 그게 저를 너무 지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만 좀 해. 그만 좀! 이상하리만치 분노를 참기 힘들었어요. 이불을 허공에서 걷어차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벌떡 일어나 발로 문을 쾅쾅 차며 소리를 질렀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야. 쥐 죽은 듯 잠자코 있던 제가 불같이 포효하자 이윽고 문 밖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제 방문을 두드리고 먹지도 않을 밥을 문 앞에 두고 가고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입에 꾸역꾸역 뭔가를 넣었죠. 어느 날은 울면서 제발 그만 좀 하고 나와달라고 사정한 적도 있었어요. 온이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엄마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거냐고. 너만 속상하니? 너만 속상해? 엄마도 속이 다 문드러지고 다 짓물렀다고.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제발 좀 그만해. 그만 좀 하고 나와. 왜? 엄마도 나 원망스러워? 내가 아빠 살려두라고 붙들어서 아빠 그렇게 힘들게 가서 내가 싫어?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 원망스럽댔어? 엄마 그런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런 생각도 한 적 없고. 거짓말. 엄마 그때 그냥 아빠 포기하려고 했잖아. 근데 나 때문에 붙잡아서 아빠 힘들어졌다고 나 원망하는 거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체 너 왜 그래? 왜 그러는 건데? 너 때문에 아빠가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그 선택은 엄마가 한 거고 네 결정과는 별개였어. 어차피 의사 선생님 권유였을 뿐이지 다들 결국 같은 선택을 한다고. 거짓말이야. 내 욕이나 실컷 하고 싶으면서 아빠가 살아 돌아오면 나 되게 원망할 거야. 그렇게 괴로웠는데 붙들고 있었다고. 나 되게 원망할 거라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아빠를 더 힘들게 했어. 내가 나빴어. 온이야. 나중에 제가 나아졌을 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다 애 잡겠다. 당장 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켜야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는 것조차 두려웠다면서요. 저는 그때만 생각하며 엄마한테 너무 모진 말로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 마음을 제대로 보듬어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벽에 기대어 어둠 속 어렴풋이 보이는 방을 넋을 놓고 보고 있을 때였어요. 작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 밑으로 뭔가 들어오더라고요. 누나, 나 온준이. 이거 한번 봐봐. 아빠 거야. 그때 제 문을 두드린 건 쌍둥이 중 둘째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다가 아버지 것이라는 말에 정신이 들어 몸을 일으켰어요. 뭔가 싶어 보니 문틈으로 들어온 건 아버지가 지갑 속에 넣어 다니던 제 증명사진이었죠. 그런데 무심결에 뒤집은 뒷면에서 글귀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나의 세상 온희.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다정한 그 6음절에 저는 또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었죠. 제가 문 앞에서 흐느껴 울자 문 밖에 막내가 듣고 있었는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누나가 이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을 거야. 지금 아빠가 되게 슬퍼하고 있을 것 같아. 그날 막내의 이야기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잠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꿈에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 살아계셨을 때처럼
다정하게 웃고 계셨죠. 온이야, 우리 예쁜 우리 딸, 왜 이러고 있어? 아빠, 미안해. 미안해, 아빠. 내가 아빠 가지 말라고 해서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온이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게 아니라 아빠가 온이 목소리 더 듣고 싶어 못 간 거야. 아빠가 더 버티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빠, 오래오래 기다릴게.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시 만나자. 아빠는 우리 온이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온희, 온유, 온준이. 아빠 세상에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딸. 아빠! 눈을 떴을 땐 밝은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다는 걸 안 순간 다시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몸도 마음도 많이 가벼웠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와 남동생이 앉아있는 아침 식사에 모습을 드러냈죠. 누나! 엄마! 누나 나왔어! 온이야, 얼른 앉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치조림 했어. 얼른 앉아. 그날 엄마는 밥을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동생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장난을 쳤죠. 그렇게 멈춰 있었던 제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는 그때 그만두었습니다. 반년을 쉬었고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상황이라 돌아갈 수도 없었거든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자신도 없었고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수능 시험도 준비해 남들과는 다른 수험 생활을 했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버텨지더라고요. 가끔은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잘만 돌아간다는 게 서럽기도 했지만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훗날 제가 또 그 끔찍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저는 대학 졸업 후 큐레이터가 되었어요. 큐레이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꾸미는 감독 같은 사람이죠. 저는 미술관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로 어떤 그림을 어떻게 전시할지 고르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전시를 위해 외국과 한국으로 가며 바쁘게 살았죠. 큐레이터가 된 건 아버지 영향이 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미술관에서 오래도록 일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던 거거든요. 쌍둥이 남동생 중 둘째는 직업군인이 되었고 셋째인 막내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렇게 3남매가 각자 사회적으로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며 잘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막내가 결혼한 이유였죠. 엄마가 막내가 결혼하겠다고 한 여자를 반대했거든요. 안 돼. 나 온준이 너 그 여자애랑 결혼하는 거 싫다. 왜? 아니, 내가 좋다잖아. 다른 거 다 안 보고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해주면 안 돼? 엄마가 괜히 반대해? 애가 솔직하지 못하잖아.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황이나 모면하려고 하고 어른 속이는 걸 쉽게 하는 그런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삼겠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수지 자격지심 많아. 상처 많이 받고 자라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 사랑으로 키웠는데 왜 사랑받지 못해서 거짓말이나 하는 애랑 결혼을 시켜야 하냐고. 뭐 간호사? 어쩜 그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 엄마가 처음부터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를 2년 했으니
어떤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 남동생이 간호사라고 했고 대학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일반 2차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였던 거예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엄마가 간호조무사라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라고 말해달라고 한 게 그 여자였거든요. 게다가 우연히 남동생과 함께 있는 걸 엄마가 만나서 밥을 사준 적도 있는데 그때 미운털이 박힌 모양이더라고요. 어른들 눈엔 조신하지 못한 과한 노출의 옷차림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자기가 간호사로서 어떤 자부심을 느꼈는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한 게 큰 요인이었대요. 그 자리에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것이 좋아 보였다가 후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한 거죠. 저도 솔직히 말해 반대였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하지만 남동생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여자의 입장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복잡했죠. 쌍둥이인 남동생은 외모만 같지 성향이 좀 달랐습니다. 둘째는 공부에 흥미도 없고 기성세대의 틀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했다면 막내는 공부도 잘했고 기성세대가 보기에 정석인 루트를 밟고 있는 엘리트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저도 둘째와 달리 막내에게 거는 기대도 컸었어요. 차라리 오녀가 데려왔다고 하면 내가 이해도 하고 별 말도 안 해. 오녀 저 녀석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지. 근데 온준이한테 그 여자애는 아니잖아. 온이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어? 그렇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착한 애 같긴 한데 뒷일 생각 못하고 일부터 저지르는 성향은 좀 쎄하네. 온이 네가 좀 말려봐라. 온준이가 그래도 너 말은 좀 듣잖아. 그러다 보니 저도 상황이 좀 애매했어요. 저는 반대 없이 수월하게 결혼한 편인데 막내가 좋다는 여자애를 반대하는 마음도 편치 않았고요. 아무래도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 남편에게 부탁해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막내를 만나고 온 남편도 쉽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처남 선택이 너무 확고해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왜? 뭐라는데? 곧 죽어도 결혼해야겠대? 처남 힘들 땐 많이 도와줬었나 봐. 왜 처남 취업 안 돼서 3개월 동안 방황했었잖아.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던 기업도 최종에서 떨어지고 미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때 데이트 비용까지 전부 자기가 내고 믿어준 게 아무래도 큰 것 같아. 무슨 3년 뒷바라지 해준 것도 아니고 3개월 가지고. 온준이가 좋다고 하면야 나도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걱정을 하시니까 나도 마냥 찬성하기 좀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이왕이면 선뜻 기쁜 마음으로만 반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좋지. 내가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야지. 괜히 의만 상할 것 같아. 그래도 막내 처남이 당신 말은 좀 잘 듣는 편이지만 이번엔 확실히 좀 달라. 저희 집이 그 여자애를 불러다가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엄마가 허락을 하실 때까지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옳게도 마음이 좋지 않기는 했을 겁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다 보니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그때의 일이 훗날 나비 효과가 되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우려했던 것과 달리 막내는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반대한 게 무색할 만큼 싹싹한 며느리 노릇도 참 잘했고요. 명절에도 절대 손에 물 묻히지 못하게 하려는데 절대 지지 않고 설거지하며 음식 장만도 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 엄마도 결사 반대했던 게 미안해 더 잘해주시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어요. 다들 모인 김에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해? 뭐 여자 있어? 너도 결혼하게? 온준이 결혼해 사는 거 보니 너도 부럽지?
애석하게도 누나 예상은 완벽하게 틀렸어. 비혼. 지금 나 비혼 선언하는 거라고. 뭐, 비혼?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비혼? 온유 결혼 안 하고 산대. 평생 혼자 산다는 말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안 한다니. 평생 혼자서 늙어서 죽겠다고? 엄마, 어차피 인생은 개쌍마이웨이인 거야. 난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몸을 담기엔 좀 힘든 제도라고 생각은 했거든? 근데 온준이 사는 거 보고 확실하게 알았어. 난 못 해먹겠구나. 그래서 결심하고 다들 모이는 자리에서 선언하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아주 가지가지해, 가지가지. 열받은 엄마는 둘째 등짝을 후려쳤고 둘째는 억울하다는 듯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비혼 선언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둘째는 막내와 다르게 평범하게 살 것 같진 않았거든요. 개성이 강하고 일반 사람들과는 마인드가 좀 달라서 막내와 달리 저와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요. 남편도 온유 처남은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삶은 패배자라는 인식이 강한 기성세대였던 엄마는 그날로 알아두었습니다. 둘째가 그렇게 잘한 건 자기 탓도 있는 것 같다고 울기까지 했죠. 아유, 엄마, 뭘 그런 걸로 울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데. 네 자식 아니라고 막말할래? 지금이야 젊어서 다행이지. 나이 들면 저도 자식도 없이 남자가 혼자 살면 얼마나 추접스러워지는지 알아? 네 외삼촌 봐라. 네 외숙모 일찍 가고 혼자 얼마나 처량하게 사는지. 온유가 그 꼴로 살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복장이 터지지 터져. 아이, 외삼촌이야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렇지. 온유는 군인 돼서 빨래도 지 손으로 하고 음식도 곧잘 만들어 먹잖아. 그리고 뭐 결혼 안 한다는 말이 연애도 안 한다는 말이 이게? 여자 만날 건 다 만날걸? 그게 뭐야. 여자를 만날 거면 한 여자한테 정착을 해서 살아야지. 그럼 죽을 때까지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면서 개차반처럼 살겠다는 거야? 어쩌겠어. 지가 그렇게 산다는데 다 큰 아들 뭐 몽둥이로 때려서 말 듣게 하려고?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 속을 썩여 속을. 나는 뭐 왜 또 불똥이 거기까지 튀어. 봐봐. 나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엄마 그렇게 결혼 반대했던 온준이도 잘 사는데 온유도 잘 살겠지. 엄마는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 결혼 안 하고 산다고 하는 애들 태반이야. 안 하는 애들은 또 안 하는 애들끼리 잘 어울려 살겠지. 그리고 생각도 바뀌기 마련이잖아. 온유도 생각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둬. 괜히 말리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보라니까. 엄마 마음을 잘 달래주며 진정시켰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째도 보통 성격은 아닌지라 결국 이번에도 엄마가 지는 게임이었죠. 저희 부부는 반대도 찬성도 아닌 입장이었지만 막내 부부는 지지하는 입장이라 엄마 힘이 딸리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쌍둥이로 자라다 보니 아무리 성향이 달라도 둘째와 막내가 통하는 게 많았어요. 엄마, 형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데도 내가 있잖아. 뭘 걱정해. 내가 잘 챙길게. 너가 챙기냐? 결국 혼자 사는 가족 뒤치다거리는 여자 몫이야. 수지한테 시숙 뒷바라지 하라고 한다는 거야? 염치도 없어 너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아주버님 성격에 저희 뒷바라지 바라지도 않을 건데요, 뭐. 요즘엔 서양처럼 결혼은 안 하고 동거만 하고 사는 커플도 많대요. 삶의 형태는 다양하잖아요. 아주버님도 결혼만 안 한다는 거지. 아예 여자를 안 만나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사람 사는 것까지 바뀌는 거 아니야. 결혼을 하면 하는 거지. 그렇게 어중간하게 사는 게 사는 거야? 아유, 말세지 말세야. 삶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형태는 따로 존재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의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 형태까지는 존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훗날 둘째가 선택한 삶이 그 이상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범주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야 저는 엄마가 느꼈던 그 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해가 지났을 거예요. 여전히 둘째는 결혼 생각이 없었고 직업 군인도 그만두고 모은 돈으로 친구와 음식 사업을 시작했죠. 같은 쌍둥이인 셋째가 아이를 낳고 사는 걸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 부러워하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막내와 똑 닮은 얼굴로 조카들 놀려주는 재미로 더 즐거워 보였죠. 현우야, 아빠 어딨어, 아빠? 그렇지, 내가 아빠지? 재밌냐? 재밌어? 어떻게 똑같은 장난을 100번 하고도 100번을 다 즐거워하냐? 아, 왜 재밌는데? 이건 아무나 못 즐기는 스릴과 즐거움이야. 오직 쌍둥이 형제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장난이라고. 누나는 모르지? 어렸을 때 누나 나한테 온준이라고 하고 온준이가 나인 줄 안 거. 내가 그랬다고? 무슨? 아무리 니들이 쌍둥이라도 내가 너네들 못 알아보겠어? 엄마도 가끔 헷갈려 하는데 누나가 무슨 수로 알아봐? 봐봐, 아까도 엄마 나한테 온준이라고 했잖아. 너 저녁하고 머리까지 똑같이 하니까 엄마야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지. 너랑 온준이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분위기가 딴판인데 무슨 소리야? 딴판은 뭐가 다른데? 무슨 분위기? 온준이 샌님처럼 구는 거 그거? 그것도 내가 작정해서 따라하기만 하면야. 너가 따라하면 온준이는 뭐 너처럼 날라리 흉내라도 낸다든? 너는 그 재미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온준이는 안 해. 하긴 그건 그렇네. 온준이 저건 절대 내 흉내 못 내지. 좀 재미가 없는 놈이긴 해. 내 반쪽치곤. 둘째가 군인으로 있을 때는 머리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바로 알아볼 수 있었는데 전역하고 난 후에는 저도 헷갈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빤히 보다 보면 그렇게 헷갈리는 것도 아니었죠. 둘이 풍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어쨌거나 각자의 삶을 책임지며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불행은 불현듯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왔고 곧 저희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암이라뇨? 엄마가 암이라는 거예요? 검사 결과 어머님은 난소암 4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남세포가 남소뿐 아니라 이미 복강 내 여러 장기와 복막, 간 주변까지도 전이가 된 상태예요. 특히 복막에 광범위하게 퍼진 데다 이미 복수도 보이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견딘 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냥 배가 좀 아프고 골반이 좀 뻐근하다 그 정도인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오진 아니에요? 차트가 바뀌었다든지 검사 결과가 바뀌었다든지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혹시라도 결과에 의문이 있으시면 다른 병원에서 재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로도 모두 제거하는 게 어렵고 황암 치료도 완치 목적이 아니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아마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그럼 가망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술로도 안 되고 항암 치료로도 안 되는 거면 그럼 그냥 통증 관리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께서도 놀라셨겠지만 보호자분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저희가 그 방향으로 도와드릴게요. 단순히 위장병 정도로만 생각하고 온 자리에서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함께 결과를 듣던 엄마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멍하게 의사를 바라보기만 했죠. 저는 왈칵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엄마 앞이라 꾹 참아야 했어요. 그건 아버지의 죽음, 제 오랜 방황에 이어 우리 가족에게 닥친 세 번째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영 가망이 없대? 아이,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다시 재검 받아보자. 다른 병원들도 많잖아. 더 희망적으로 말해주는 의사를 찾아가야지. 일단 다른 병원 예약도 잡아놨어. 근데 엄마가 싫다시네. 싫다니 뭐가 싫어? 재검받기 싫다는 거야? 아이, 왜? 그냥 받아들이겠대. 그동안 우리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만한 통증도 있었나 봐. 엄마는 별로 놀란 기색도 없어. 그게 말이 돼? 몸에 그렇게 큰 이상이 있었으면 말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그 지경이 되도록 말을 안 해? 아이, 진짜 엄마. 누나, 그래도 재검은 다시 받아봐야지.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이라도 해보자고 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그래도 너희 엄마 앞에서 너무 티내지 마. 나도 못 참고 엄마 앞에서 울어버려서 엄마 많이 속상해했거든. 가능하면 최대한 지금처럼 대해주고. 형제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었지만 그건 안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 엄마는 힘든 항암 치료를 원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말도 못하게 힘들어 하시는 게 생각이 나 겁이 난 모양이었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붙들고 사정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엄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날만 기다린다는 거야? 엄마, 자신 없어. 자신 없어도 우리는 어쩌라고. 나랑 온이 온준이는 어쩌라고.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엄마 나중에 가고 나서 우리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엄마 반대로 내가 그랬다고 생각해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한다고 하면 그래도 엄마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건 아니지. 거봐, 엄마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제발 마음 좀 단단히 먹어줘. 엄마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위해서라도. 제발 살려고 뭐든지 노력 좀 해줘. 엄마가 그랬잖아. 우리 가온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증손주도 보겠다고. 아빠 목까지 더 오래 살 거라고 했잖아. 엄마는 제 눈물의 호소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심정을 알겠어요. 지금에서야 갈 사람과 남을 사람은 서로의 심정을 절대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 뒤로 체력을 위해 운동도 시작하시고 몸에 좋은 식단으로만 챙겼죠. 저는 엄마 간병을 위해 휴직하고 모든 시간을 엄마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었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하루에도 12번씩 오바이트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모두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엄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와 내내 잠만 자던 엄마가 온 가족을 불러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말이야. 그때 많이 힘들어 했었어. 그 이야기를 왜 해? 내가 금방 도와줬으면 그렇게 힘들게 버티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네 아버지도 그렇게 누워만 있을 때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나 싶어서 미안해. 내가 어찌해볼 도리가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엄마, 온이야, 온유야, 온준아, 혹여 엄마한테 위기가 와서
연명치료해야 하거든. 그때 엄마 그냥 보내줘. 엄마, 왜 그런 얘기를 해? 미리 이야기해둬야 너네가 결정이 쉽지. 엄마 그렇게 힘들게 계속 살아있는 거 원하지 않아. 너희도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말고 엄마 보내줘. 생각보다 아버지를 더 일찍 만나러 갔구나. 슬픈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끝낸 듯 저희를 불러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올케에게도 우리를 잘 부탁한다고 가족으로의 삶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며 인사했어요. 아버지 일은 저도 큰 후회로 남아있기에 엄마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당부하신 대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 선택의 순간이 올까봐 두려워했죠.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실려간 엄마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저희 남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지 않았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온이야, 정신 차려. 너가 정신 차려야 처남들도 대처를 하지. 울지 말고. 온이야, 가온 엄마. 어떡하면 좋아. 나 못하겠어, 여보. 나 진짜 못하겠어. 사실상 남동생은 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제 결정에 따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더더욱 힘든 문제였죠.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엄마와의 이별이 확정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 말 한마디에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그 무거운 압박과 두려움이 숨도 못 쉬게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올케가 나선 거죠. 형님, 이대로 어머니 진짜 포기하실 거예요? 전 반대예요. 아무리 어머님께서 원하신 일이라지만 자식들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나서지 마. 누나가 결정할 일이야.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어? 형님이 그러자 하면 정말 미련 없이 어머니 보내드릴 수 있어? 아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해보는 데까진 해봐야지. 최선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 아니야? 형님, 나중에 좀 더 해볼 걸 그런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었거든요. 분명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떠올라 괴로울 게 뻔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올케한테 고마웠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엄마를 붙잡아 주길 바랐거든요. 그러면 제 선택이 더 쉬울 것 같아서요. 결국 저는 엄마의 연명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를 더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케가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사실상 호흡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24시간 붙어 있어야 했는데 올케가 그 일을 나누어 맡아주겠다더라고요. 형님, 힘내요.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저도 어머니 그냥은 못 보내요. 이대로는 안 되죠. 고마워, 올케. 올케가 그렇게 마음 써줄 줄은 몰랐어. 온유나 온준이도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어머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니 아무리 원해도 쉽지 않겠죠. 할 수 있을 만큼 해봐요. 어머님이 버티실 수 있으신 만큼 1년이고 2년이고 우리 해봐요. 알았죠? 그때는 올케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만 믿었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해보자는 그 말에 끔찍한 악의가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거예요. 다행히 엄마는 고비를 넘겼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소통도 쉽지 않고 눈을 깜빡일 수 있는 정도라 호전됐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요.
올케와 저는 집과 병원으로 가며 바쁘게 엄마 간병을 했어요. 오전에는 올케가 있고 제가 오후에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병원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 셋째와 올케가 있더라고요. 다정이 팔짱을 끼고 앉아 함께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한창 회사에 있어야 할 녀석이 왜 있나 했습니다. 야, 지온준, 너 오늘 회사 안 갔어? 어? 아, 연차 안 했어. 이 사람이 같이 있어달라 그래서. 아, 그래? 올케, 수고했어. 잘 됐네. 둘이 시간 보내다가 들어가. 밥도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돈 줄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밥 먹기로 했어요. 형님, 그럼 고생하세요. 그렇게 저를 지나쳐가는 두 사람을 보며 순간 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막내가 아니라 둘째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막내를 불러 세웠죠. 온준아, 지온준. 왜? 아냐, 아무것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올케와 다정한 스킨십을 할 사람이 막내 아니면 누구겠어요. 두 사람을 절대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터라 피곤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후로도 이상하게 한 번씩 막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매번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씩이요. 머리 길이야 엇비슷해도 옷 입는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라 헷갈릴 리도 없는데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확실히 막내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건 두 사람이 있을 때의 분위기였어요. 막내와 올케는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부부라 서로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는 대놓고 스킨십을 하거나 다정하게 서로를 챙기는 일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막내가 올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란스러워하던 와중 저는 남동생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온준아, 왜? 예전에 말이야. 나 방에서만 틀어박혀 있었을 때. 그때 너가 나 나오게 한 거 기억나? 내가? 아니, 내가 그랬나? 왜 그때 네가 내 방에 들어와서 아빠가 남긴 거 줬었잖아. 아, 그랬지. 근데 그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네. 분명히 누나가 방에 들어가서 누나 누워있을 때 뭔가 줬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왜? 그 순간 전 확신했어요. 그때 막내가 제게 건넨 건 아버지 지갑에 있던 제 증명사진이었고 막내는 제 방에 들어온 게 아니라 문틈으로 그걸 전해줬으니까요. 야, 지온유. 어? 아이, 무슨 소리야? 온유 그 자식 이름이 왜 나와? 쇼를 하려면 제대로 해. 온준이가 그 자식이라는 말 쓰는 거 봤어? 지온유, 너 뭐야? 너 지금 온준이인 척 올케랑 같이 있는 거야? 올케 이 자식이 온유인 거 몰랐어? 네? 아주버님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 진짜. 누나 보통이 아니네. 그래, 나 온준이 아니다. 몇 번 잘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 의심하고 있었구나. 너 대체... 제정신이야? 너 이거 범죄야. 사기라고. 거기다 올케가 원하지도 않는 스킨십 한 거면... 또. 앞서 나가지 좀 마. 범죄는 무슨 범죄야. 수지 애료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다고? 아는데 둘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팔짱 끼고 딱 달라붙어 휴대전화를 보거나 올케의 볼을 살짝 꼬집고 뒤에서 껴안는 행동이 동생 처에게 하는 보편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장단을 맞춰준 올케도 올케였어요. 아무리 자기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외모라고 해도 결국 시숙인데요. 그냥 장난이야, 장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봐, 꼰대처럼. 똑바로 말해. 둘이 무슨 사이야? 나 속일 생각하지 마.
나 그렇게 눈치 없는 거 아니니까. 누나, 어차피 우리는 쌍둥이야. 뭐든 나눠 갖던 사이라고. 하나 있는 안에 나눠서 쓴다고 남들이 뭐 알기나 하겠어? 지금도 봐. 아까 간호사들도 나보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니까. 꼰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좀 말고 좀 열린 마인드로 세상을 보라니까. 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올케가 무슨 물건이야? 나눠 갖고 말고 하게. 온준이도 알아?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온준이 합의도 들어간 거냐고. 누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 없어. 안 그래도 엄마 문제로 다들 머리 아픈 와중인데 굳이 둘 쑤셔서 문제 만들 거야? 괜히 우리 사이에 분란 만들지 말자, 어? 둘째가 하도 당당하게 나오니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둘째 말대로 제가 너무 꼰대라서 이해 못할 일인가 순간 상황 판단이 안 될 정도로요. 물론 엄마가 누워 계시는 상황에 이 문제를 키울 필요 없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태도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도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둘째가 그러더군요. 어차피 누나가 말해봤자 온준이 그 성격에 믿고 싶지도 않아 할 거고 그 생님 괴롭게 만들지도 마. 그럼 모두 해피엔딩, 오케이? 남다른 애라고 생각은 했지만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비상식적인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놀이라도 되는 듯이 저와 주변 사람들이 속이는 걸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니 작정하고 막내 옷까지 챙겨와 입고 제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굴었겠죠. 둘째는 원래 그런 애라고 치고 올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둘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 올케는 슬금슬금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뭐든 증거라도 잡아 막내에게 확실히 말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침대에 녹음기를 부착했어요. 사업을 하느라 상대적으로 시간 운영이 자유로운 둘째가 자주 병원을 찾고 있었거든요. 장난기 많은 둘째라면 엄마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헛소리를 할 수 있고 분명 뭐든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카메라는 1인실이 아니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침대 머리만 밑에 녹음기라도 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녹음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올케의 끔찍한 비밀을 하나 더 쥐게 된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싶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올케와 교대한 후 녹음기를 풀어 천천히 듣던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아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악다구니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좋으시죠? 어머니 좋아하시는 자식들 오래오래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이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형처럼 사세요. 그래야 쌤쌤이잖아요. 어머니 편하게 보내드리는 건 저한테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괴로워하세요. 제 속 좀 편하게. 충분히 괴로워하시다가 나중에 좀 더 나중에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는 채로. 올케는 웃으며 그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속삭이듯이 하는 아주 은밀한 목소리였죠. 너무 놀라 숨도 안 쉬어지더라고요. 함께 병실을 쓰는 다른 세 분께 올케에 대해 물었지만 다들 효부라는 소리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몰래 엄마한테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둘째 동생과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 엉뚱하게 엄마한테 하는 악독한 짓을 알게 된 거예요. 간호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길로 당장 막내 집으로 갔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견딜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올케, 이거 뭐야? 형님이 어쩐 일로? 올케는 혹시 둘째와의 일을 발설할까 싶은지 조마조마하게 절 보더라고요. 막내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바라보고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올케의 음성이 담긴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올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막내도 놀라 올케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냐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이게 어떻게, 이럴 생각으로 엄마 연명치료하겠어? 이럴 생각으로? 엄마 더 괴롭히고 괴로워하라고 그런 거였어? 당신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그냥. 어머니가 우리 결혼 많이 반대하셨잖아요. 그때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속상한 마음에 그냥 한 소리예요. 절대로 괴롭힐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기가 막혀. 결혼 반대했다고. 엄마 보고 더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가시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올케가 사람이야? 잘못했어요, 형님. 전 그냥 속상한 마음에. 온준이 너 올케랑 온유랑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건 아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온유가 그러더라. 어차피 쌍둥이인데 처 나눠 갖는 게 뭐가 문제냐고. 너 회사 갈 때 둘이 엄마 병원에 와서 세상 다정한 부부인 척 그러고 있더라. 내가 그 증거 잡으려고 하다가 이것까지 잡은 거야. 남동생은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듯 자기 아내를 바라보았죠. 올케는 눈물 범벅이 되어 남동생 팔을 붙잡고 소리 없이 애원하더라고요. 그때 병원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고 저희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에게 또다시 위기가 왔고 다시 기도 삽관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의사의 물음에 저는 해달라는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우리 욕심에 2주를 더 버티면서 엄마는 과연 행복했을까? 올케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누워있으면서 심정이 어땠을까 싶으니 죄인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연명치료 안 할게요. 누나, 엄마 그만 보내드리자. 엄마 힘들게 하지 말자, 온준아. 엄마는 3시간을 더 버티다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드릴 걸, 엄마 말대로 해드릴 걸 뒤늦은 후에 몸부림칠 때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냥 괴로워만 하고 가시다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 엄마도 살아서 온유랑 저 사람 사이, 그리고 저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된 거잖아. 그래, 엄마 덕분에 그랬지. 넌 어떻게 할 셈이야? 이혼해야지. 다른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결국 막내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혼했습니다. 조용히 끝난 문제는 아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순진한 샌님이 둘째에게 주먹을 날렸거든요. 야,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지온유,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지능까지 딸릴 줄은 몰랐다. 내가 너 줄게. 너 가져라, 수지.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인데 둘이 만났어야 하는 걸 내가 눈치가 없었네. 여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랑 아주버님은 그렇게까지 깊은 사이는 아니었어. 변명하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소름 끼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둘 다. 현우도 볼 생각하지 말고. 현재 막내는 이혼 후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모를 비롯한 친인척들은 조카가 막내의 아들이 아니라 둘째의 아들인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유전자 검사를 권유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올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것만큼은 떳떳하다고 했지만요. 그런데 둘째와 막내가 쌍둥이다 보니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친부를 가려내는 게 어렵다더라고요.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일치해 이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를 판별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내는 유전자 검사도 포기했습니다. 모호한 결과에 아들까지 잃을 수 없다면서요. 둘째와는 소식이 끊겼어요. 쪽팔린 줄은 아는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어쩌다 우리 남매가 이렇게 됐나?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한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는 그 두 형제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엄마도 둘째도 없는 가족이 되었지만
저희는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지만 매번 그 선택을 감당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또 알았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요. 엄마는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두 분 다 편해지셨을까요? 부쩍 부모님이 더 생각나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